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목은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최적화된 HP의 버티컬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분석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도대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베니핏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HP 코리아의 홍정인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HP 버티카. 네, 버티카 애널리틱스 플랫폼. 네, 어렵다. 자, 여기에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이름이 기니까. 네. 막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막 모르겠고 당황스럽죠. 일단 버티카라는 제품은 네. 일단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네네.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네. 뭐 요즘엔 뭐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도 네. 있고 OLTP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네네.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버티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딱 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도대체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딱 최적화된 예. 데이터베이스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 이것이 정말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딱 최적화된 것인지는 예, 예.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지금 쭉 20년간의 여러 가지 우리 뭐 주요 키워드들, IT의 키워드를 딱 보여주셨는데 네.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네, 제가 이제 일단은 이 바닥에 입문을 했던 것도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쿠코볼 있고 코볼라 예, 쓸 때? 네. 막 파일로 쓰고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뭐든지 다 파일이었을 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세상이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게 굉장히 막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시작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뭐 거꾸로 가끔 이제 뭐 고객사에 가서 고객을 만나고 그러면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거야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고 막 그래요. 네. 그만큼 참 요즘에 많은 기술도 발전했고 많은 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어에도 민감해지는 거죠. 네. 뭐 사실 그 예전에 유행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 Y2K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네. 그때 뭐 준비 안 하면 뭐 세상에 네. 어디서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네. 그럴 거라 생각했잖아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지나갔었고 네. 뭐 지금 뭐 스펠링으로 쓰기도 어려워 뭐 유비쿼터스 뭐 광고에도 나오고 네네.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지나가고 막 그런 유행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요즘에는 아주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빅데이터라는 게 그렇죠.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야지 뭐든지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보면은 뭐 어떤 기한을 올린다든지 기업체에서 기한을 올린다든지 할 때 보면은 그냥 뭐 어떤 사업을 위한 이렇게 하면은 맞고 네. 빅데이터 뭐 사업을 위한 하면은 오케이. 이게 지금 현재의 네.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빅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예. 요즘 와서 점점 더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단순 그렇죠. 마케팅 터미널로지가 아니라 그죠? 예, 예. 네, 왜냐면 비즈니스가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예.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매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 분석이 아주 네.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빅데이터라는 게 단지 그냥 어떤 유행어처럼 지나갈 될 문제가 네. 아니고 저희가 정말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네.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버티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빅데이터 밑에 머신러닝이라고 있잖아요. 예. 뭐 알파도 네네. 있지만 이제 5년 뒤쯤에는 네. 기한 올릴 때 저는 네. 것 같아요. 머신러닝을 위한 AI 맞아요. 뭐 인텔리전트 뭐를 위한 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5년 뒤쯤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참고서 이름에도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참고서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분석 시스템도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빅데이터 하면은 막 굉장히 막 화두가 돼서 뜬 것처럼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뜬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했었던 걸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네. 글로벌하게 바라보면. 네. 그리고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자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용어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분석 시스템에서의 하나의 단계였었던 거죠. 기존 맨 처음 데이터 웨어러스라고 해서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분석의 역량을 좀 더 비정형 영역까지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확산을 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네. 지금 추세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입을 해서 바로 돈으로 네. 내 손안에 수중에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만들어져야 네. 그게 지금 현재 그 바라보고 있는 분석 시대의 3.0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머니하고 바로 직결되게. 예. 네. 자, 그러면 그런 예 같은 거가 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죠. 페이스북? 예.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구현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런 빅데이터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도 정말 저 1.0, 2.0, 3.0으로 넘어가는 거를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어떤 웹 화면들은 그렇죠. 다 대부분 PC에서 봤잖아요. 맞아. 그리고 창업자가 또 이제 웹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모바일 쪽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 처음 시작 자체가 PC였어요. 그렇죠. PC를 딱 열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네네네. 광고도 많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정보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요즘에 대부분 페이스북을 PC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화면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그 몇 개 안 되는 그 작은 한정된 공간에서 정말 시적절한 광고가 노출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나한테 딱 맞는 광고가 네. 노출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페이스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다른 광고주한테 알려야 되고 네. 그러면 광고주한테 다른 데보다는 여기에 노출시키는 게 정말 효과적이구나 네네. 라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페이스북은 그런 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어떤 자리에 이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딱 열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미 갖고 있는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광고를 노출시킬 것이냐를 시의적절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들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각각 다른 광고가 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페이스북으로 하여금은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는 모델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페이스북이 그러면 그 HP의 이 버티컬을 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빅데이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둡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의 기술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하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디시전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정형화해서 분석이 들어가지는데 그때 버티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모바일 광고 예. 그 수익률이 매출이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거기에 버티컬가 좀 일조했다고 굉장히 되겠네요. 많은 도움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또 한국의 국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 보면은 IT를 굉장히 국내 IT가 해외보다 오히려 뭐 더 선진적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앞서고 나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를 먼저 도입하고 그 일례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메인프레임을 쓰던 시대에서 다운사이징을 한 것도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해외보다 더 빨랐고요. 그렇죠. 또 그 터미널로 접속하던 방식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바꿨던 것도 국내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네. 그럴 때 봤을 때는 정말 IT는 정말 한국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뒤처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OLTP 시스템, 그러니까 트랜잭션 시스템하고는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 다 똑똑하기 때문에 무슨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다 알아요. 뭐 트랜잭션, 뭐 빈번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뭐 소수의 사용자가 많은 양의 쿼리를 해서 가져온다. 어떤 기술적인 차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축을 할 때 있어서 이 시스템을 누가 무슨 니즈에 의해서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가 좀 있어요. 네. 보통 트랜지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IT 환경의 그 오토메이션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서 네네.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구축해 놓을 테니까 PC도 구매하고 뭐 여기에 네. 뭐 MS 솔루션을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구축해 놨으니까 편하게 써라. 이렇게 되면 너는 이러이러한 게 좋아질 거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프로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분석 시스템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접근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 이거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허상이야. 그렇죠. 이렇게 끝나버려요. 왜 그랬냐? 필요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사람의 니즈에 의해서 구축된 게 아니라 네. 어디서 들어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게 좋다더라. 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좋다고 하니까 내가 구축해 줬으니까 한번 써봐 했는데 정작 쓸 사람들은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놓고 나서는 내가 뭐 했었지? 1년 동안 지나면 쓴 기록이 별로 안 남고 네. 아 괜히 돈만 낭비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기술하고 현업, 그 네. 정작 쓸 사용자 단 현업들하고도 유리가 됐고요, 그죠? 그렇죠. 할 때 기획부터 같이 네.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으로 갈 때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네네. 그나마 이제 그 단계는 많은 기업이 지금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극복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의 어떤 문제, 뭐 어떤 게 좀 우리의 과제인지 이런 걸 보기 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여기 체크리스트가 그 기본기에 대한 그렇죠. 체크리스트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이런 6가지 체크리스트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 한번 네.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괜찮을 것 네네.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디시전을 내리는 곳들은 현업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네. 현업의 니즈에 의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에 의해서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니즈가 제대로 되고 있으려면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고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결과가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의사결정이 반영돼서 비즈니스에 연속이 돼야 그 부서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사람과 관련된 게 기본으로 깔리고 나서 나머지 체크리스트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IT 기업들은 IT 기업들에서 시작은 주로 아랫부분만 보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직 아니면 조직이 일단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 조직의 힘이 실어지지 않으면 빅데이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뭐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다 필요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아까 뭐 OLTP가 지금 자동화 시키는 거는 그냥 자동화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근데 이건 안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고 도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2.0, 3.0 그러니까 네네. 빅데이터 시대, 3.0 시대에 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건데요. 네. 구축 방향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결국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석이 어려워요. 결국은. 네네. 그러면 최대한 쉬울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울수록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처음에 빅데이터라는 거가 이제 막 떴을 때는 이런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막 뭐 웹에서 떨어진 로고도 볼 수 있고 소셜 데이터 뭐 다 할 수 있고 기계 다 할 수 데이터 뭐 있고. 로고 데이터 다 예. 몽땅 다. 예,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분석한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거기서부터 일단 네. 물음표가 딱 든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어떤 UI를 띄워야 되고 이거 하려면 어떤 걸 띄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내 PC에 뭐 수십 가지의 툴이 깔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엔드 유저가 분석한다는 건 결국은 쉽게 볼 수 있는 테이블 형태여야지 네. 그동안 자기가 익숙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형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엔드 유저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정형화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정형화는 이미 OLTP 시스템도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DW하고 차이가 있다라면 DW 쪽에서는 쿼리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OLTP 쪽은 대부분 시스템이 딱 그렇죠. 정해져 있어서 네. 내가 클릭만 하면 이미 그 SI에서 구축하고 만들었던 시스템 네네. 또는 뭐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에서 나왔던 정해진 대로만 나온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분석이라는 거는 사람 머릿속은 굉장히 다채롭게 아이디어가 네네. 떠오르거든요. 또 위에 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네. 분이 또 그런 질문들을 막 그렇죠. 하거든요. 야, 언제까지 뭐 이거 좀 조사해봐. 네, 그죠? 네. 이거에 대해 한번 여태까지는 이런 보고서만 나왔는데 네. 야 이거 한번 바꿔가지고 분기별로 보지 말고 그렇죠. 뭐 기간 한번 바꿔서 봐. 네네. 아니면은 지점별로 한번 다시 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요구 사항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구축돼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죠. 그때면 이제 직접 날려야 되는 거죠, 쿼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때그때 오는 지시, 요구사항들을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분석되는 정형화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에도 SQL 분석이 네. 돼야 이게 뒷받침 돼야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쓸만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안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무것도 네네. 사실 뭐 다 모아만 놓으면 그렇죠.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밑바닥에 깔 수 있는 건 대용량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된다. 백엔드에 이런 게 있어야 거죠. 되고.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백엔드만 넣은 거죠. 이렇게 대용량 그렇죠. 시스템만. 일단 넣고 나서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플스 거예요. 조립도 없고 네. 이 두 가지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예, 안 걸어가고 이건 네. 돈 낭비한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괜히 뭐 아깝네, 뭐 네. 허상이네 이런 소리가 그래도 나오는 앞으로 거죠. 이제 2016년이잖아요 지금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구축되는 이런 이제 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싱 이런 쪽은 굉장히 이제는 좀 이렇게 현실적인, 직관적인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현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어요. 음. 좀 늦었지만 많이 네네. 겪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닌 거는 좀 거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최근 들어서 좀 바뀐 추세예요. 네.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게 되면 자,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 내가 뭐가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해봐라고 이런 요구를 해요. 네네. 사실 그건 거꾸로 질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이러이러한 거고 그렇죠. 이 데이터를 좀 더 가져오면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너네들이 말하는 빅데이터라면 내가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정량화해서 말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어요. 네, 여전히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전히 바뀌어져야 될 부분. 요즘 AI 보고 그래요, AI 보고. 네. AI 갖고 와봐. 알파고 맞아요. 있어요? 예. 이래. 알파고 있어요? 알파고 있어요? 알파고.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보였던 그 뉴 키워드들이 보면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뭔가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그거 하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라고 거꾸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내가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이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목적에서부터 네. 출발되는 거죠. 비즈니스 목적에서.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이게 도대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용자들한테. 일단은 그 빅데이터라고 해서 일단 지금 포커스가 지금 빅데이터 쪽에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네네.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마치 기존의 DW는 다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게 구축이 되는구나라고 약간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결국은 분석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빅데이터라는 부분도 어떤 데이터의 분석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분석 영역의 모습은
과거에 DW를 구축할 때 그런 분석 시스템의 모양새와 아예 그냥 거의 일치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도 네. 뭔가 막 HP가 말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이렇게 막 딱 열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에게 싶을 만큼 되게 일반화돼 있고 별다른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우리가 베이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측면인 거죠. 기본에 충실하자.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본에 충실한 모양새대로 그 HP에서 제안드리는 그런 모양새, 뭐 수집 영역부터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각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 영역 쪽을 보게 되는 건데요. 데이터는 일단 분석 영역으로 오면은 분석을 잘하게 만들게 하는 게 일단은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영역인데 최근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실시간 DW라는 약간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있는데 네. 좀 들으면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CDC 솔루션을 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드라이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시간으로 OLTP 데이터베이스하고 DW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를 시켜서 우리는 실시간 DW를 구축한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분석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OLTP 데이터가 고스란히 와 있다고 해서 분석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모양새로 그 정규화가 돼 있어야지 DW 형태로 정규화가 돼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OLTP 데이터에 그 모든 로우가 다 있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자꾸 방향을 실시간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약간 CDC 쪽에서 약간 그런 형태의 드라이브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아니라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를 뒤에 가서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품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OLTP 쪽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소스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하다 보면은 똑같은 고객 정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고객 정보가 똑같은 고객 정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석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고객이 아니라 두 고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품질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지 실시간으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막 카피해서 넣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분히 그 부분은 마치 인프라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써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현재 미싱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기존의 DW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ETL을 통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점점 빅데이터랄지 좀 더 다른 개선된 시스템으로 갈 때는 이 대상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파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테이블화 시킬 수 있는,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더 들어가시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모습이 될 겁니다. 다음 영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진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영역이 되는 건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은 뭐 이미 구축했으니까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뻔하지가 않습니다. OLT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음 딱 구축해 놓고 나면 그 모양새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은 뭐 한 3년간 쓸 수 있는 뭐 요 정도 용량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뭐 계속 뭐 데이터를 퍼지해 가면서 쓴다. 거기에 그 속도가 최적화돼 있다. 거기에 딱 튜닝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자라나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성장하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고요. 뭐 아쉬워가지고 데이터를 자꾸 커팅해 내면 낼수록 좀 과거에 대한 트렌드는 못 보고 최근 트렌드밖에 못 보는 좀 약간 한정적인 되는 거죠.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초기 구축 당시에는 이만큼이다 하더라도 나중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는. 근데 확장성이 이제 뭔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확장은 되게 쉬운데 돈이 엄청 많이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항상 투자 기업에서는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쪽을 분석 3.0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돈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라보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는 약간 내부 용도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투자를 좀 많이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고객 서비스랄지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프로핏 센터로 보는 게 아니라 코스트 센터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특히나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는 증설 방법이 있지 않으면 지금 구축해놓고 나서 결국은 계속 데이터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용량이 커진 시스템들 보면은 시스템 규모가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OLTP 시스템에서 뭐 한 1, 2테라짜리 시스템이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면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뭐 100테라가 넘어가 버리고 하면은 일단 DBA가 그러면은 그 시스템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사실 요즘에 참 그 IT 쪽에 일하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잖아요. 뭐 3D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DBA는 정말 힘들어요. 개발자도 힘들긴 하지만 DBA들은 남들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런 DB를 관리하는 작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DBA도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게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더 못 늘리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비용도 적게 하고 기술적으로 확장이 잘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DBA가 굉장히 어려운 DB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면 엄두를 못 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돼. 이 시스템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BA도 사람인데 저희와 같은 사람인데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DBA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지 결국은 대용량으로 계속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석에 대해서는 애독 분석 기법이 계속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예측 분석 기법이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것도 역시나 분석 3.0 시대에 바라보는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 실제 방향이긴 해요. 그렇죠. 이제 그냥 과거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냐? 이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떤 상품을 배치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분석 기법을 데이터베이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혹자들은 딱 저기를 그냥 단순하게 하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영역,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에 쓸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무궁무진 많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심지어 어떤 쪽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웹로그만 있으면 충분한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웹로그를 다루고 있는 솔루션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이미 기존에도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고요. 이벤트 처리 같은 것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의 레이크라면 그 시스템이 그 영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더 바람이 불어서 좀 더 커먼하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이제 비용 부분 이런 걸 막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하둡이란 게 그 중에 하나가 나왔었던 거지. 빅데이터 이퀄 하둡은 아니고요. 빅데이터 이퀄 하둡 이퀄 데이터 레이크 역시나 아닙니다. 많은 부분 이제 빅데이터를 도입하려면 하둡을 도입해야 돼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논리가 좀 약간 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필요한 영역이 뭐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고 시스템이 뭐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데이터 레이크가 정의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데이터 레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여튼 모든 데이터의 집합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웹 로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에서 떨어지는 어떤 장비에서 로그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거고, 만약에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저희 기존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연계해야 되는 네네. 용도로 쓰인다면 소셜 데이터도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가 네네. 있어요. 일단 그럼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이 된 다음에 네. 데이터 웨어싱하고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맞는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라는 네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하드볼 구축해 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구축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네네. 하면 다시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만 모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양새까지도 네. 끝까지 거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데이터가 모아져 있다고 이제 뿌듯해 할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용이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환경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스템이 뭐 하둡 영역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도 있고 오래된 데이터를 그 ILM 형태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네네. 통해서 내려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보려면 이걸로 봐야 되고 DW 보려면 이걸로 봐야 되고 하둡 보려면 저걸로 봐야 되고 네. 뭐 이거는 레포트로 봐야 되고 저거는 쿼리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게 분석일까 한다는 네.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이라는 거는 정말 머릿속에서 사람 머릿속에서 번쩍번쩍 떠오르는 그 순간에 바로 구현할 수 있어야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잠시 딴 일하고 돌아오면 사실 사람 머리가 그렇게 기억이 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연속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계속 SQL 형태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 처음 구축할 당시에 딱 고정되어 있는 플랫폼 형태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엔드 유저 컴퓨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네. 그 베르티카 네. 이 데이터 웨어용 DB가 네.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웨어 시스템 네. 요 용역을 커버하는 거죠,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카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수집 영역에서부터 엔드 유저 영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네.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품으로서의 버티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나왔는데 네. 그러게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아저씨라기보다 이제 네. 할아버지인데 네네. 70대가 넘으셨고요. 아, 네네네.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박사고요. 굉장히 이 데이터베이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마지막에 그 앨런 튜링 어워드 위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사실 이쪽에 컴퓨팅 업계에서는 노벨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 아시는 분들은 그 코드 박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코드 박사도 저 예전에 이제 탔었던 경험이 있었던 네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 어워드이고요. 거기 네. 수상을 했었던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굉장히 그 업적을 보면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저분 손에서 거쳐 지나갔어요. 이분이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야, 여기 있는 것들을요 다? 네네. 그리고 아.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서 일부는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네네. 그 펀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또 실제로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기도 하고 버티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업하는 게 아니라 네. 만드는 개발에만 이거는 예. 이제 그래서 필요한 영역별로 이 영역은 이게 정말 최적이야라고 해서 계속 네네. 만들었던 거고요. 과거 OLTP 쪽에 포커스돼서는 인그레스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제품을 이미 네네. 만들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메모리 DB도 지금 포커스하고 있었고 이런 네. 분석 DW 쪽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버티카라는 제품을 만든 거고요. 네. 그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이 HP 인수가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양반 손을 거치고 가면서부터 아무튼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분의 이제 그 어떤 산출물들을 그러니까 제품화한 저거네요. 거죠.
이분의 DNA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버티카도 이분의 DNA가 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에서의 필요한 기술은 정말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있던 자기가 만들었지만 뭐 네. OLTP 영역에서 뭐 인그레스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음. 이건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아키텍처다. 내가 봤을 땐 이런 부분이 더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버티카고요. 자, 그럼 버티카에 한번 이분의 어떤 네.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의 예. 관점이 뭐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보도록 하죠. 예, 예. 일단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조라는 거는 일단은 대용량이어야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일단 뭐든지 병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PP 구조로 시작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MPP가 한 시스템에서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수 있어야지 네네. 돼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확장성을 유지할 때 비용도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걸 네네. 깔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해 놓은 시스템에서 별도의 어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지 않고도 그 고가용성 솔루션을 같이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저 수많은 노드 중에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네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모양새를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네. 있게끔 오케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한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버티카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 있는 이 하드웨어 구조를 보게 되면 리눅스 머신에 올라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저렴한 리눅스 머신에 올라가고요. 또 고가의 어떤 그 스토리지를 붙이지 않고 자체 디스크, 인터널 디스크를 사용하는 구조예요. 네. 그럼 인터널 디스크를 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컬럼 처리입니다. 네. 버티칼한 이름에서 사실 버티칼하다라는 이름에서 뉘앙스가 살짝 네네.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컬럼 처리를 함으로써 I/O를 줄이는 게 다음번에 이제 가장 큰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 자체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고 저가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 네. 많은 그러니까 이 대용량 환경에서 가져야 될 필요한 기능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카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네. 결국은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이라면 지금은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잘하게 만들겠느냐 이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 자체의 적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스북에서는 1시간에 35테라를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재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리고 점점 요즘에는 ETL로 오는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형태를 테이블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카프카에서 오는 그런 데이터를 바로바로 넣는 방식이랄지, 네. 아니면 뭐 제이슨 파일의 형태를 바로 로드한다든지, 뭐 다른 로그에서 떨어지는 이벤트 로그에서 떨어지는 뭐 포맷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테이블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뭐 특별한 어떤 옵션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이네이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서 이런 다양한 소스들이 다 이제 정형화되는 거죠. 테이블화 되버리는 거죠. 테이블로 네. 보이는 겁니다. 네. 오케이.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하둡 쪽 영역, 또 오픈소스 영역 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도 역시나 테이블화 하는데 많은 부분 그 커넥터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하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하이브에 있는 카탈로그를 가져온다든지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하둡 쪽에 그 파일 퍼포먼스가 좋은 게 이제 그 컬럼너로 저장되는 ORC 형태 타입이거든요. 네네. 그런 ORC 데이터 파일을 바로 읽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예측 분석이라고 해서 R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R을 쓸 때 좀 문제점이 있다면 R 서버에서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샘플로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와서 예측 쿼리를 좀 만들어내서 돌려서 결과를 뽑는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성능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샘플링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네, 전체 그렇죠.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측의 결과가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그 샘플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샘플링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예측 결과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많이 가져오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네네. 그럼 바로바로 뭔가 그 예측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석 시스템의 방향성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하려면 잘할수록.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DB 안에서 처리하면 얼마나 괜찮을까라는 그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이제 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형태로 샘플이 아니라 DB 그 자체 버티카 내에서. 안에 아예 R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R 로직을 집어넣어서 네. 어차피 버티카는 병렬로 처리가 되니까 R 코드 자체가 병렬로 처리가 되는 거고 병렬로 연산이 되는 거고 저기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가 아닌 풀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 R 코드가 도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결국은 버티카를 통해서 SQL 기반의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둡에 있는 데이터든 아니면은 뭐 저런 파일 형태의 데이터든 그런 예측 분석의 기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던 네. 그런 SQL을 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 굉장히 이제 그 진짜로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최적화되게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다양한 점을 고려한 좋은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네. 근데 기업은 이제 이미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다양한 예, 데.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을 도입하려면 예.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새로운 비즈니스 쪽에 도입될 때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겠지만 네. 기존 시스템에서 갈 때는 마이그레이션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특히나 요즘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있는 거를 옮기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저희도 실제로 하다 보면 많은 부분 노력이 많이 가는 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대부분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서 로드하는 작업은 어느 데이터베이스나 서로 다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어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지 안 될 일이 없는 거고.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논리적인 모델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존에 뭐 오라클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사이베이스 IQ로 만든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테라데이터에서 만든 그렇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모델링 기법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인 버티카로 가게 되면 그럼 버티카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모델링을 해야 되면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데요.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버티카는 그런 모델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RDB의 그 스타 스키마나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의 기법, 그러니까 DW의 전형적인 모델링 기법이잖아요. 그런 모델링 기법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링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고 거기다 더 장점이 있다면 그 우리나라의 그 DW 시장에서 초기에 많은 확산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베이스 IQ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IQ는 참 독특하게도 모델링 기법이 스타 스키마 형태보다는 디노멀라이즈된 형태의 스키마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스키마를 일반적인 그 오라클이랄지 테라데이터랄지 이런 형태로 옮기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모델링 자체가 그렇죠. 사상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이거 컬럼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버티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컬럼이잖아. 컬럼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베이스 IQ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델링 기법 역시나 수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모델링 기법을 다 병행할 수 있는 게 버티카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되고요. 시스템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버티카는 사실 그 엄밀히 말씀드리면 어플라이언스 형태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소프트웨어 온리의 그렇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객사가 갖고 있던 유휴 장비가 있다면 거기에 올려도 되고요. 네. VM웨어가 있으면 VM에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 이런 데에서도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미 아마존에도
버티카 인스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버티카를 또 이제 무료로 예, 예. 실제로 아주 그냥 후진 스펙이 아니라 네네. 완성된 스펙을 그냥 쓸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마지막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myvertica.com이 이제 버티카에 대한 정보들이나 뭐 도큐멘테이션, 뭐 제품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다 네. 포함하고 있는 URL인데요.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우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커뮤니티 에디션을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1테라까지 한정돼 있고 네. 노드는 3개 노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개 노드에 서버가 구성되어 있다면 3개 노드까지는 올릴 수 있고요. 뭐 하나 있으면 하나에다 올려도 되고요. 이거는 프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뿌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테스트 용도로밖에 못 쓰나 이렇게 네네.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걸 업무에 쓰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그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있는데 이미 쓰고 있고요. 이런 모델은 이미 그 사실 거기 현재 돈 한 푼 안 내고 쓰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니 그렇죠. 네. 그걸 실제 비즈니스에도 적용하고 있고. 예,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있고요. 계속 근데 데이터를 지워야겠다. 계속 네, 계속 이걸로 1테라, 쓰려면. 1테라니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쓰다가 이거 1테라 가지고는 도저히 맨날 지워가면서 못 쓰겠다 하면은 연락이 오겠네요. 그때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으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네.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네. 소프트웨어 그 서비스들은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프리미엄, 그렇죠? 네. 프리, 네, 네. F, 예, P가 아니라 예, FR, 예. 프리미엄 정책으로 이거 예, 도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가 후진 게 아니라 그렇죠. 프리미엄급을 약간 프리하게 주고 예. 조건을 네. 체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쓰게. 그렇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그렇네요. 1테라 가지고 시작을 해보다가 괜찮다. 뭐 아니면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다른 거 간다고 해서 쫓아가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네. 추가로 1테라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HP에서는 이거 버티카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하고 나서 실제로 예. 쓰는 건 또 약간 다른 거니까 예. 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것들을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죠. 네. 자,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한 분들을 이름을 예. 한 3분 정도 이름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근데 끝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름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의시면 저희가 설문하신 분 중에서 특히 이제 방문 상담 신청하신 분한테 저희가 서머스 보험보험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님, 스플렁크 제품이 수집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테이블화가 어려운가요? 스플렁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한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의 포맷이 어떤 형태로 저희한테 연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품만 가지고는 이제 이 제품은 뭐랑 연동된다 이런 형태로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HP 솔루션 중에 뭐 아크사이트 같은 제품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전달되는 포맷이 커먼 이벤트 포맷이라고 하는 CEF 포맷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규약에 해당되는 그런 포맷으로 넘겨줄 수 있게 되면 네네. 바로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스플렁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목적으로 한 건데 약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게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문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면 설문이 되는 거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길님, 버티카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정형화시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DB의 한 종류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 일단 맨 마지막 DB의 한 종류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은 네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쪽 업계에서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EDW 형태에 있는 데이터 처리 역시나
같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이번에 발표드렸던 부분은 평상시 잘 안 하는 영역 쪽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드렸을 뿐인 거고요. 전형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경환님, 빅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해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성능도 늘어나야 시스템이 유지될 텐데요. 분석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크기의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레코드 개수가 몇 개 이상에서는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든지 고객에 제안할 때 기준이 필요할 듯합니다. 레코드 개수로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몇 건이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써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아닌 뭐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커버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진다기보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원근님, 지난 과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진단을 공감하고요. 체크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의 중요성을 관리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아주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떠한 접근법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정말 숙제인 게요. 이 부분은 조직 내에서 사실 탑다운으로 내려와야 될 문제인 거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 이런 조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제고요. 네.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해서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야지. 아니면 뭔가 그 회사에 네. 그 위에 분들은 항상 뭔가 그 새로운 뭐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은 프로젝트인데 네.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은 TFT를 네. 좀 만들어 가지고 네. 실제로 작은 결과라도 뭔가 나오는 것이 보여준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세스 조직에 대한 것들도 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요. 네. 보통은 그런 TFT를 만들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통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로그처럼만 보여주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조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웃풋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미싱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아웃풋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언급해 주시는 게 TF에서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장진님, 버티카의 생성 파일 개수 제약이 있는지요? 파티션 테이블의 제약이 있는지? 혹시 파티션 테이블의 제약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버티카 혹시 알고서 하신 말씀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인 아키텍처로는 버티카 안에서 파일을 기본적으로는 1024개로 유지하게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서 여쭤보시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몇 개 테이블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파티션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에 대한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내부적으로는 1024개의 파티션을 계속 유지하게끔 내부적으로 계속 머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님, 빅데이터 경우에 CEP 기반의 고성능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플랫폼을 찾는다고 할 때 버티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봤을 때 하는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를 수집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얼러트를 띄운다든지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솔루션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고요. 그 솔루션들은 어떤 월간이랄지 주간이랄지 트렌드 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취약해요. 그럴 때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되지 어떤 기존의 앞에서 하고 있는 영역을 다 커버해서 그러니까 버티카가 마치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그런 영역 그렇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너무 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보완하는 영역입니다. 각각에는 다
거기에 맞는 걸맞는 솔루션들이 다 있어요. 김기준님, 사실 실무자들은 분석 자체의 매력을 느끼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레포팅 툴이 지원된다든지 혹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비교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스의 VA 같은 경우 리포팅이 강력한 툴이라서 경영진에 어필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참 확실히 뭔가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뭔가 비주얼한 게 보여져야 관심이 확 가는 거는 네네.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버티카는 그런 레포팅 툴이랄지, 그러니까 버티카 DB 그 주변에 있는 에코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을 어떤 Any ETL 제품, 네. Any BI 제품, Any 하둡, 그러니까 네. 약간 오픈한 형태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지. 어떤 형태의 BI 제품이 네. 든지 그 버티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네네.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뭔가를 딱 보여드려야지라고 할 때 네. 이건 버티컬 제품이 아니네. 네네. 그건 좀 아쉬울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원근님, DW 구성에 필요한 추출, 적재 기능들을 같이 수행하는지요? 추출은 당연히 뭐 데이터 내리는 기능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적재 기능 역시나 버티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시간당 올리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김광수님, HP 버티컬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려면 사용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상 지원인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버티카 교육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약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영업하고 컨택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재현님, 엔데카 또는 BDD 같은 제품과 벤치마킹한 결과가 있는지요? 쪽하고는 없습니다. 네네. 손영등님, 프리 버전을 쓰려면 최소 사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요? 프리 버전이든 커뮤니티 에디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그 프로덕트 제품 자체고요. 최소 사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PC에서 그냥 VM웨어 위에서 그냥 돌리기도 해요. 네. 다운로드 하는 것 보면은 이미 VM웨어에 올라가 있는 VM웨어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설치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한번 써보고 싶다 하게 되면 그 VM웨어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김태식님, 타사의 솔루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에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데 HP의 버티컬을 사용 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술적인 차이점이나 메커니즘 발전이 있는 것인지요? 우선은 그 모델링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대부분 기존에 갖고 있는 물리 모델링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기존 제품의 물리 모델링이 굉장히 그 시스템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형태, 뭐 테이블 스페이스랄지 버퍼 풀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돼 있고 거기에 어떤 레코드 길이에도 감안돼 있고 한데요. 버티카의 구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구조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부터 그 뒷단에 컬럼 정의 끝나고 나면은 사실 뒤에 다른 정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랄지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의 그 RDB 관계, 그 스타 스키마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의 관계 이런 것들만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컬럼 정의만 있으면 대부분 다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베이스 IQ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디노멀라이즈된 구조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병희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다 보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집계는 어떻게든 되는데 가능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노출시키는 게 고민입니다. 네, 노출시킨다. 노출시킨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광고에 뭐 서비스, B2C 서비스라면 우리가 말씀해 드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 조금 좀 어려운 아니면 질문이 기업 내 사용자들? 네.
노출의 방법은 사실 그 구현의 방법이라서요. 네. 뭐 어떤 형태는 대시보드 형태로 프로그래밍화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냥 레포팅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정도 수준이에요. 레포팅 툴 아니면은 쿼리 툴 뭐 이런 형태라고 네. 볼 수 있죠. 오정태님, 공공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분석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해주시는지요? 이거는 약간 그 컨설팅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이거는 네. 버티카 자체라기보다는 그 HP에도 똑같이 그런 컨설팅 사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장님은 컨설팅 사업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쪽이세요? 버티카의 그 기술 영업 쪽을 기술 하고 쪽이세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거의 뭐 컨설턴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김대식님께서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뭐 빅데이터 전문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 뭐 이런 거. 사실 참 저도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저도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그렇죠.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서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빅데이터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감히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런 쪽 분야에서 그 어떤 그 전문가란 말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그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어떤 하나로만 국한 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하둡이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DB랄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약간 요즘에 사이언티스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요즘에 이제 기술로는 이제 뭐 이렇게 R로 한정 지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역시나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만 바라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는 쪽, 그런 쪽이 앞으로 약간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네네. 그 좀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리면서 그 이제 나 혼자 스마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것이 알파고가 됐건 알파 B가 됐건 간에 그런 머신 러닝 쪽 이게 기계, 예. 인텔리전한 기계를 나랑 잘 오히려 잘 콜라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관점과 그런 것들을 항상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머신하고 어떻게 잘 우리가 콜라보를 할 것인가가 네. 데이터 분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예.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막 제가 대답하느라고. 네네. 여기 보면 네. 회색으로 된 게 질문 예. 답변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 네. 이분 중에서 네.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메모를 하셨던 분은 네. 이원근님. 이원근님. 예. 네, 잠깐만요. 이원근님. 네. 네. 또 그리고 김기준님. 김기준님. 네. 네. 마지막 한 분이요. 네. 그리고 김지혜님. 김지혜님. 네. 네. 제가 자, 이원근, 김기준, 김지혜님 요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갈 거거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몰스킨 클래식 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설문 내용이시면 고맙겠고요. 끝까지요. 네. 자,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뭐 금방 갔죠, 시간? 아유, 네?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본 적 없었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질문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네네네네. 좀 제가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좋았습니다. 질문하신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었으면 네네. 제가 다시 여쭤보고 그런 의도였는지 네네. 이렇게 여쭤봤을 텐데 그런 걸 좀 네네.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맞추러 갈까요? 네. 일단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술 영업이다 보니까 저 사람 뭐 영업적인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로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 좀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네. 한번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myvertica.com. 예. 여기 댓글창에 있거든요. my.vertica.com. 네. 네.
버티칼에서 L만 빼면 됩니다, 여러분. 예, 버티칼. 잘못 검색하면 버티칼이 자꾸 나옵니다. 마이버티칼닷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구글이나 뭐 네네. 저기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할 때 잘못 쳐서 한글로 버티카 할 때 네네. 버티칼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하여튼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쭉 이런 방송을 쭉 이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대 흐름이 자꾸 연결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뭔가 핸들링하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굉장히 발전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토크도 나눴고요. 어떤 그런 이제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 됐건 꼭 DW 뭐가 됐건 간에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 핸들링 가지고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거, 그런 관점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업무를 하시면 좋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밤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약간의 더위는 좀 가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